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배드민턴 단식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동료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우스만 덴벨레가 음바페와 야말을 제치고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남자 선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9월 발롱도르를 받은 덴벨레는 피파가 주는 최고 권위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 축구 선수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에 국제축구연맹이 $60, 약 88,000원 최저가 입장권 발매로 대응했습니다. 서포터 엔트리 티어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가격대 입장권은 참가국 축구협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각국 축구협회는 자체로 마련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충성도 높은 축구 팬에게만 입장권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경영 대표팀 일원으로 호주에서 전지 훈련 중인 수영 배영의 간판 이주호가 핸콕 프로스펙팅 퀸즐랜드 선수권 대회 배영 200m 결승에서 1분 55초 34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고 지난 10월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세웠던 한국 신기록을 0.26초 앞당겼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외야수 송승환이 은퇴를 택했습니다. NC 구단은 송승환이 구단의 개인적인 사유로 은퇴 의사를 전달했고 구단은 선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가드 이대성이 십자인대 수술을 받게 돼 시즌 아웃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컵 대회 결승에서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124대 113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MVP는 25득점 8어시스트를 올린 제일런 브런슨이 선정됐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네. 최용우 선수의 계약을 거의 마지막으로 이러다가 자칫해서 좀 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아마도 이제 소위 말하는 S급, A급 그 대여급 선수들의 계약이 그 다른 선수들에게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선수들의 계약 금액이 이제 말미암아서 다른 선수들의 이제 계약 금액이 정해지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준척급 선수들의 계약은 이제 막 시작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은 다른 선수들의 한두 명 정도는 계약 소식이 들려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1월 들어서부터는 이제 각 구단마다 전지훈련에 돌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미리 좀 이제 구단과 합을 맞춘 이후에 전지훈련을 늦지 않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이번 FA 시장 같은 경우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남아있는 이름들이 쟁쟁합니다. 네. 강민호, 황재균, 손아섭, 네. 김범수 등등 아직까지 한 명도 소식이 없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해요. 그 지금 FA 관련해서 2주째 지금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죠. 네. 그렇죠. 뭐 계속 뭐 어떤 선수는 뭐 재계약이 거의 뭐 임박했다.
또 다른 선수는 뭐 다른 팀과 뭐 링크가 돼 있다. 뭐 이런 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물밑에서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이제 계약 조건을 놓고 선수 측과 구단 간에 지금 이제 줄다리기 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2주째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마 이제 다가오는 이 한 주 사이에 또 이제 이 선수들 중에서 또 어떤 선수가 먼저 포문을 열지 이 부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FA는 좀 뜨뜻미지근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 구성을 전반적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분위기긴 해요. 그러니까 예년보다 각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FA 영입 한 명도 없었는데 외국인 선수 구성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렇죠. 엘빈 로드리게스 그리고 제레미 비슬리 선수를 새로 영입했고 빅터 레이스와는 이제 재계약을 택했고요. 네. NC 같은 경우는 데이비슨 라일리와는 재계약을 택했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이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각 구단마다 아시아 쿼터 선수들에 대한 영입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또 이 한화 이글스가 오웬 화이트 영입을 또 이제 보도를 하면서 아마도 이 한화 같은 경우가 이 외국인 선수 영입이 가장 좀 의문이 많았을 팀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폰세 그리고 와이스 너무나 이 원투펀치의 활약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팬들이 좀 고민이 많았을 텐데 네. 이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 사항이 좀 더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뭐 키움도 새롭게 이제 알칸타라와 재계약을 했고 와이스 네. 브룩스와 계약을 맺었고 또 아시아 쿼터까지 했는데 롯데가 가장 일단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목이 진짜 이 두 선수에 대한 주목인지 아니면 네. FA 시장이 없던 거에 대한 반작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롯데 팬들은 일단 이 두 선수의 커리어를 많이 주목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네. 네, 일단 로드리게스 선수는 신장이 193cm에 달하는 최고 시속 157km의 빠른 직구를 갖춘 선수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서 통산 747이닝을 소화를 했고 또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평균 자책점 2.77을 기록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어느 정도 좀 검증된 그런 기량을 선보였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비슬리 선수도 비슷한 그런 시속 구속을 이제 구사를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올해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에서 우승했던 한신에서 1군과 2군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100이닝 이상을 소화했던 그런 또 전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두 선수 모두 막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일본에서 또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았고 또 여기에다가 이 파이어볼러라는 그런 또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네. 아무래도 이 한화의 이 원투펀치의 성공 사례를 좀 뭔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어떤 눈치가 아닌가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정 PD, 그 기아 팬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하. 외국인 선수 구성도 좀 더딥니다. 네일 선수와 재계약한 이후로는 좀 가장 속도가 느린 편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위즈덤 선수가 빠져나갔다는 부분 그리고 뭐 이제 최용우 선수가 빠져나갔다는 부분 때문에 위즈덤 선수가 빠져나간 내야 그리고 최용우 선수가 빠져나간 중심 타선과 외야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메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일단은 외국인 선수를 외야수를 데려올지 내야수를 데려올지부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장타력이 많이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위즈덤 최용우가 둘 다 거포 스타일의 선수였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떤 선수를 통해서 메꿀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이 아시아 쿼터 선수를 지금 타자로 뽑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최영우 위즈덤의 공백도 있겠지만 박찬호 선수가 빠져나간 유격수 자리를 아시아 쿼터 선수로 메울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윈터리그에서 뛰었던 데일 선수를 이제 호주 리그에서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데일 선수 같은 경우는 유격수가 전문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유격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외야수까지도 유틸리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아 타이거즈 측에서는 타자 쪽에서 출혈이 많았던 부분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메꾸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지금 빠진 구멍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니까 꽤 커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외인으로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외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변수가 많죠. 예, 이런 말도 많기 때문에 와, 이거 기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기도 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나요? 네, 지난 15일에 롯데의 베테랑 내야수죠 정훈 선수가 현역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현대에 입단을 한 뒤에 현역으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서 마산 양덕초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활동하다가 2009년에 현재는 이제 육성 선수죠. 이 롯데자이언츠의 신고 선수로 입단을 하고서 쭉 롯데에서 활약을 했던 이 정훈 선수가 이제 통산 1,476경기 이제 출전하면서 통산 타율 2할 7푼 1리 1,144만타 기록을 남기고 선수 생활에 맞춤표를 찍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정훈 선수가 또 자필 편지를 팬들에게 남겼거든요. 잘한 날보다 부족했던 날이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그라운드에 서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또 본인의 이제 현역 시절을 돌아보면서 뭔가 이제 진심 어린 그런 어떤 이 마음이 담긴 이 편지에 또 많은 팬들이 또 반응했던 그런 또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은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천안 북일고 시절에 이제 학폭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또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잠시 이제 다뤘던 이슈였죠. 이 키움 신인 박준현 선수가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키움 구단뿐만 아니라 지금 KBO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어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KBO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철저하게 과거 학폭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게 지금 재판을 통해서 이게 지금 결정이 뒤집어진 상황인데 KBO나 또 키움 구단이 이 박준현 선수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가 거취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애틀란타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1년간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약 294억 원의 재계약을 이제 맺었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올해 FA 시장으로 나오면서는 애틀란타와의 팀 옵션 계약을 이제 포기를 하고 나온 상태였잖아요. 당시 옵션 규모가 약 1,6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옵션 규모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1년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FA를 다시 한번 내년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이 김하성 선수가 애틀란타에서 막판에 좀 좋은 활약을 보였고 팀과의 상성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내년 시즌에 다시 보여준다면은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이제 FA 3수가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 이제 북미 매체에서 네. 애틀란타와 계약하기 전에 애슬레틱스로부터 4년 4,800만 달러 계약을 제안을 받았었고 네. 심지어 이제 금액을 더 올릴 여지도 있었다. 한마디로 이게 첫 번째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가 거절을 했고 애틀란타와 1년 2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올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겠죠?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을 해서 그 가치를 이번에 뭐 제대로 뭔가 다음 FA 시장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게 김하성 선수 쪽에 어떻게 보면 또 이 김하성 선수 에이전트인 이 스컷 보러스의 어떤 전략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이제 오늘 또 이 디애슬레틱에서 또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러스가 대리하는 선수들은 원칙적으로 이 불리한 시장 상황인 경우에는 장기 계약보다는 추후에 자신의 가치를 좀 더 높인 뒤에 대형 계약을 노린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아마 이 원칙에 따라서 김하성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했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 애슬레틱스보다는 또 애틀랜타가 워낙 또 우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렇죠. 네.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이제 차기 시즌에 이 FA 대박을 노리는 아주 그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우승 가능성 이야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애틀란타가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벌써 1억 400만 달러, 네. 1,53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일단 마무리 자리에 이글레시아스와 계약을 했고 마무리 투수로도 손색이 없는 수아레즈도 3년 4,500만 달러로 다시 영입을 했죠. 외야수로 데려온 야스트렘스키도 2년 2,300만 달러였고요. 이런 이번 겨울에 쓴 금액이 1억 400만 달러다 보니까 아마도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던 유격수 포지션 김하성 선수를 잡으면서 좀 안정을 시켰고 다른 포지션들을 좀 더 보강을 하면서 내년에 한번 윈나우에 도전하겠다. 김하성 입장에서도 내년에 기왕이면은 좀 더 강팀에서 본인의 성적을 증명해야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김하성 선수와 애틀란타 구단은 내년 성적이 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애틀란타가 그렇게 빅마켓은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그래 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애틀랜타가 최근에 자주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해 왔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번 시즌에 좀 이제 가을 야구 문턱도
넘지 못했잖아요. 네. 워낙 이제 부진한 성적을 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번 시즌을 2026 시즌을 앞두고서는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서 좀 명예 회복을 노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에서는 또 어떤 소식들이 화제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다르비슈 선수가 최근에 이제 이 팔꿈치 척골 측부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재활과 치료까지 1년 넘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이제 나이가 40을 이제 육박하고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재활 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40을 넘긴 나이에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미 한 차례 긴 재활을 경험했었던 다르비슈다 보니까 이 긴 재활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회복하고 온다 그래도 예전만큼의 기량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 다르비슈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은 다르비슈의 아들인 다르비슈 쇼헤이가 이제는 다시 또 떠오르는 태양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르비슈 아들인 다르비슈 쇼헤이가 최근에 샌디에이고 대학 야구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키가 183에 몸무게 86, 굉장히 좀 건장한 체구인데 최고 구속 지금 91마일, 146km까지 나오고 있고 외야수로도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야구인 2세가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켈리 선수가 소위 말하는 대박 계약을 맺었네요. 네, 에리 켈리 선수가 애리조나와 2년간 우리 돈 590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뭐 켈리 하면은 지금 KBO 리그에서 계속해서 좀 역수출 신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그렇죠. 이 켈리가 이제 KBO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첫 팀이 애리조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이제 애리조나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켈리 선수가 그 동안에 이제 메이저 리그로 복귀를 한 뒤에 꾸준하게 이제 좋은 그런 성적을 이제 내오면서 결국은 이제 친정팀에 이제 또 좋은 계약 조건으로 이제 2년간 또 몸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거. 우리 키움의 송성문 선수는 어떻게 네. 되고 있나요? 일단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결론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송성문 선수의 포스팅 입찰 마감 시한이 현지 시간 21일 오후 5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2일 일요일, 그러니까 돌아온 월요일이죠. 오전 7시까지는 MLB 구단과의 협상이 결론이 나야 합니다. 네. 이 시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송성문 선수는 키움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송성문에게 최소한 5개 팀 정도의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좀 빅마켓 구단 위주로 아마 송성문 선수에게 관심을 표현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있어가지고요. 이번 주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V리그 소식 등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로배구 V리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도 역시 배구 경기 2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김지한 기자. 네,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경기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페퍼저축은행과 IBK 기업은행이 맞붙었는데요. 역시 IBK 기업은행 달라진 팀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4연승을 이제 달리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도로공사에게 졌던 IBK 기업은행, 그렇지만은 연패를 가져가지 않았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빅토리아 선수가 18득점, 육서영 선수가 13득점, 최정민 선수와 킨켈라 선수가 나란히 10득점, 이렇게 IBK 기업은행에서 총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페퍼저축은행은 또다시 리시브가 또 크게 흔들리는 그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7연패 늪에 빠지면서 6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또 현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이 남자부 경기 OK저축은행과 우리카드의 경기, 현재 3세트가 막 끝났는데요. OK저축은행이 3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기업은행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단지 이렇게 되면서 여우영 감독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비결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물론 시즌 전부터 뭐 빅토리아라든가 육서영, 최정민, 킹켈라 전반적인 전력이 좋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에 흔들렸던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 반면에 페퍼가 시즌 초반의 돌풍을 좀 다른 의미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참 이 시마무라 선수가 그 돌풍의 핵이었다면은 이 선수에 대한 파괴법을 팀들마다 좀 대부분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외국인 선수인 조이의 파괴력 여전히 있습니다만 문제는 조이밖에 없다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에 대한 그 패턴이 조이 선수에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41번의 공격 시도 그중에 15번만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이 일변도의 공격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수비에서는 저는 이 박정환 선수의 좀 반등이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핵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히나 이 리시브 효율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20%대에 머물렀었고 리시브 효율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리시브를 실패를 할 정도로 17개 중에 단 2개의 리시브만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정환 선수가 리그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다 보니까 페퍼 팬들 입장에서는 좀 박정환 선수의 반등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페퍼가 사실 시즌 초반 돌풍 일으키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아 진짜 여자 배구 더 재밌어지겠다. 그러니까요. 라는 예측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좀 네. 아주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네. 한번 좀 분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여자부 순위표를 짚고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도로공사가 승점 35점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 여전히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승점 29점으로 2위, 흥국생명이 승점 22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오늘 승점 3점을 쌓은 IBK 기업은행이 6위에서 바로 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승점 20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GS칼텍스가 승점 19점으로 5위, 승점을 쌓지 못한 페퍼저축은행은 승점 17점으로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내려갔고요. 네. 이어서 정관장이 승점 14점으로 7위 최하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이제 최하위 정관장이 이제 인쿠시를 반전 카드로 영입을 한 상황인데 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경기에서 볼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쿠시 선수가 지난 11일이었죠. 몽골로 넘어가서 프로배구 선수로 뛰기 위한 예술 흥행 비자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종전까지는 이제 이 취업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학 비자였거든요. 인쿠시 선수가 이제 취업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완료를 했고 이제 남은 서류적인 절차는 배구협회 몽골 배구협회 이적 동의가 거쳐서 국제 배구 연맹으로부터 이적 동의서 발급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하루 이틀 중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중으로 이 발급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수단 복귀해서 훈련을 같이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 열리는 이 GS칼텍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 V리그에서 꾸준하게 출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 그리고 아마 수비력이 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분명히 이 인쿠시 선수가 예능에서도 보여줬던 공격력에서만큼은 파괴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수비 그리고 다양한 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적응력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이진 감독의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메가 선수의 빠른 적응을 도왔던 전력도 있게 하니까 인쿠시 선수의 적응에 있어서도 이 고이진 감독 특유의 리더십이 좀 돋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팬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자부 순위표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한항공이 정말 올 시즌 절대 1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승점 34점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캐피탈이 승점 26점으로 2위, 그리고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 나란히 승점 22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세트 득실률에 지금 갈리면서 3위와 4위를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OK저축은행이 승점 21점으로 5위, 그리고 우리카드가 승점 18점으로 6위. 그리고 참 연패 늪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빠지면서 좀처럼 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승점 7점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대한항공이 굉장히 강한데 어제 네. 현대캐피탈과의 경기 세트마다 접전이었습니다만 네. 3대 0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챔피언즈 라이벌 매치였기 그렇죠. 때문에 더 관심이 갔었는데 이번 시즌 대한항공은 쉽게 말해서 공격 성공률에서도 1위고요. 리시브 효율에서도 1위고 세트 성공률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과 수비가 모두 잘 되는 팀인데 어제 이제 그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한선수 선수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선수 선수가 이제 드디어 40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뛰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후배들과 똑같이 더 열심히 운동하고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선순환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 대한항공의 순항의 비결은 역시 좀 뭐랄까 선수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노장이지만 여전히 의욕을 불태우는 한선수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스포츠 이슈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한 주 사이에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이제 스노보드에서 참 눈길 끄는 그런 성적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먼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훈 선수가 1차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또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에서도 유승은 선수가 또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노보드에서 연달아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내년 2월에 있을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고요. 이 선수들이 모두 2008년생입니다. 전부 이제 10대인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눈길이 이제 갔고요. 사실 내일이 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D-50입니다. 네. 이제 단 50일 앞두고서 이제 대한체육회가 어제 또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팬 초청 공개 훈련 행사를 또 함께 가지면서 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이 현지 소식 중에서 이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이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또 출연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탈리아 하면은 뭐 오페라나 뭐 클래식 이런 정서를 개회식 이 분위기에 좀 담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네. 이렇게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의 개회식을 기대하는 그런 또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점점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들이 스포츠 팬들의 주목을 끌었을까요? 탁구와 배드민턴에서 연이은 낭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선 신유빈, 임종훈조 같은 경우는 중국을 무려 2번이나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WTT 왕중왕전에서 혼합복식 결승전에서는 중국의 왕추친 수닝사조를 3대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왕중왕전의 파이널스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상에서 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나 이 중국 선수들을 꺾고 우승했다는 점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안세영 선수 이번 2025년을 확실하게 본인의 해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열린 파이널 대회 1차전에서 또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이제 안세영 선수에게 남은 목표는 이번 BWF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동률을 또 이루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승률에서도 압도적인 기록을 또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남자 복식의 또 한 명의 전설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죠. 엄밀히는 2명인데 김원호 서승재조가 또 출격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호 서승재 역시 이번 시즌 10승을 달성하면서 세계 랭킹 1위를 꿰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제 남자 복식 A조에서 또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만 선수들을 상대를 하면서 안세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11승이라는 대업을 노리기를 또 팬으로서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진짜 이 두 팀 모두 네. 한 팀과 이제 안세영 선수 네. 모두 정말 낭보를 전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